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주간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자체가 지금 이제 5일 동안 올랐던 것이 4.52% 올랐죠. 상당히 많이 올랐고, 다우가 3.12%, 나스닥이 6.18%로서 나스닥이 일단 지금 이제 주도주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YTT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4.14, 2.84, 그 다음 나스닥 100 자체가 5.61로서 나스닥 100이 지금 이제 장세를 이끌고 가고 있다. 즉 기술주가 장을 이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많이 일단 나스닥이 많이 죽었는데 이제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다음 미드캡, 스몰캡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모양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저번 한 주라든지 이런 때는 상당히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미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갔던 것이 역시나 테크놀로지 분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중에서도 빅테크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고, 특별히 마소라든지 오라클, 팔란티어 요쪽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 인프라스트럭처를 가는 데도 많이 올라갔다. 자, 그다음 장비라든지 반도체 장비 빼고는 거기다가 지금 이제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라갔죠. 자,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자, 구글과 메타, 테슬라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안 올라갔던 것은 애플이 좀 빠졌고, 나머지는 일단 기술주가 많이 올라갔다. 자, 이런 것들은 투자하는 업체들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다른 급의 캐펙스를 많이 투자하는 업체는 갔는데, 자, 그렇지 않은 애플만 조금 일단은 상승폭이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에너지 마찬가지로 좀 적죠. 자, 안 올라갔죠.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넷플릭스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 있어서 좀 하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쪽에 일단은 관심을 가지면서 기술주가 일단 장을 주도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러셀 20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는 좀 많이 내려갔고 기술주는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죠. 자, 이렇게 이제 상반되는 개념이 있는 것이 중소형주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기술주가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주 동안 퍼포먼스 한번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갔던 것이 테크놀로지 기술 부분이 7.73%, 컨슈머 시크릿이 6.53%,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6.41%, 요 3인방이죠. 기술주 3인방이 많이 올라갔고, 그에 반해서 유틸리티 에너지가 하락을 했다. 11개 섹터 중에서 지금 2개만 빼고 9개는 상승이 되는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가치주하고 성장주 한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주가 많이 올라갔죠. 6.24% 정도 올라갔고 가치주가 2.54%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YTD 기준으로서는 거의 다 똑같이 형성이 되고 있죠. 한 4% 이상으로서. 자, 그 정도로 일단은 가치주가 많이 올라갔던 것이 이번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월드 에쿼티 있죠. 전 세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한 주 동안에 4%가 상승했습니다. YTD 기준에서는 6.65%, 이머징 마켓이 5.19% 상승하면서 16.19로서 상당히 많이 상승되고 있죠. 그래서 이머징 마켓이 가장 많이 상승되는 모양이 있고, 자, 미국을 제외한 그런 세계도 2.78% 상승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11.53%가 상승되고 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글로벌도 다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라별로 한번 보게 될 땐 브라질이 좀 떨어졌고, 그다음 프랑스는 1.98%, UK가 1.22, 젊은이가 3.82인데 미국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4.62%로서 미국이 가장 많이 올라갔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자, 재팬 자체가 2.34, 그다음에 차이나가 3.69 되고 있다. 그래서 YTD 기준에서는 미국 자체는 4.55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가장 아직도 많이 올라가는 것이 브라질, 그다음에 일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 시장도 이제 좀 플러스로 지금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20년물 국채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TLT 보게 되면 한 주 동안 0.67% 상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YTD 기준에서는 0.1% 하락되고 있죠. 즉 말해서 금리가 뭐 약간은 떨어졌죠.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4.2, 뭐 4.3, 4.2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 자체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니까 결론적으로 금리는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금리가 지금 이제 안 떨어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모양이 있죠. 자, 그런 모양이 형성되고 있대서 국채를 사가지고 계속해서 들고 가면은 아무래도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은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데 금리가 현재로서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TLT 이런 것들이 주가 자체가 아무래도 채권 가격 자체가 그렇게 지금 이제 안 떨어지고 있다, 안 올라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골드라든지 실버, 플래티늄 이런 것들은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죠. 자, 요것들이 올라갔던 이유는, 자, 다른 것보다는 지금 골드, 이제 US 달러 있죠. 달러 가치가 좀 한 주 동안 좀 떨어졌다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좀 기금속이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고, 뭐 브리티시 파운드라든지 유로, 재패니스 yen 이런 것들도 좀 올라갔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귀금속이 좋았던 것은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우리가 꼭 봐야 될 회사들이 있죠. 유나이트 헬스그룹 요거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GE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RTX 이런 거 방산주들도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시고, 자, 벌티브라든지 지보노바 이런 것들 있죠. 데이터 센터하고 다 관련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그다음 테슬라가 수요일 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나우 이런 것들도 소프트웨어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램 리서치 있죠. 반도체 장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텍사스 인슈루먼트, 그다음 사우스웨스트 이런 것들 항공주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체킹해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한 회사고, 또 목요일 날 인텔이 있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정도 어느 정도의 지금 실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그 회사 업종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지금 이제 좀 다시금 이제 폐쇄됨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움직였는데, 비트코인이 한 2% 정도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틀 동안의 하락 폭세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나스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또 일요일 날, 주일 날에 어떤 식으로 일단 형성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자, 거기에 따라서 뉴스에 따라 또 출렁거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협상이 합의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이 정도의 또 소폭의 하락은 형성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좀 일단 하락세가 좀 깊어진다. 자, 그렇게 하는 우리가 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을 완전히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7천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7천이 지지가 되는지 이제 지지 테스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좀 많이 올라왔죠. 주봉에서 이렇게 끝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K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거의 한 80까지 올라와 있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일부 지금 이런 모습에서 약간의 또 조정받는다 해서 그 조정이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7천 자체가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7천에서 지지가 될지 아니면 또 다시 깨고 내려올지 그걸 한번 체킹해 보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7천을 갖다가 지지하는지 아니면 깨고 내려오는지 그걸 테스트한 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 했을 때는 주가는 좀 더 많이 하락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또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서 쉬고 있는데, 자, 중요한 7천을 갖다가 테스트할 거다. 근데 테스트가 합격할지, 테스트 합격하지 못한다면 요 돌파 자체는 좀 가돌파가 되면서 약간 더 내려올 수가 있겠죠. 물론 가돌파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금 주가는 여기서 또 반등할 수 있으니까 저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다우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직전 고점 여기는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유가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우 산업 자체가 산업재 이런 것들에 다 유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한 모양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다음 주는 좀 더 꺾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극적인 뭐 변화가 없다면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스닥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갔는데 그 라인대가 24,000대입니다. 그래서 24,000대를 갖다가 요번에 한 번 더 테스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 나스닥도 돌파한 후에 그거 자체가 지켜지는지, 안 그러면 좀 더 내려올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보시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은 맞다. 단기 가열권은.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조정으로 봐야지 여기서부터 꺾이는 건 아니죠. 그러면 조정에서는 우리가 사서 들어가야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자, 러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돌파하면서 가고 있죠. 여기도 2,700대, 자, 그거 라인대가 지지가 되는지 우리가 관찰할 때다. 일부는 내려올 수 있는데, 자, 그거 자체가 직전 고점까지 일단은 내려와서 다시금 반등된다면 주가는 반등될 수 있게, 요거 깨진다면 조금 더 하락세는 깊어지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주 동안에 10년물 금리도 좀 많이 내려왔죠. 자, 많이 내려와가지고 좀 연속으로 한 3주 동안 하락이 됐는데, 자, 아무래도 4.5까지 거의 갔는데 좀 내려와서 천만 다행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주봉 차트를 보면 위에서 놀고 있죠. 200주선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이 되면서 이게 중금리로 계속 가는 거지, 아무래도 금리 자체가 금폭으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빅스 지수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 20 밑으로 내려왔다. 사람들의 지금 안정세가 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BLN 그리드 인덱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62까지 올라와 있죠. 벌써 일단 그리드까지 왔다는 겁니다. 탐욕 구간까지 들어왔다는 거겠죠. 이럴 때는 우리가 주식할 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심해야 될 때다. 그래서 남들이 흥분할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겠고, 남들이 극도로 비참해 돼 있을 때는 그때는 흥분을 하자. 거꾸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거의다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들이 지금 이제 상당히 환호하고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전쟁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금 폐쇄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은 포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란이 다시금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폐쇄했던 이유는 이란의 국영 언론 자체가 미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금 폐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트럼프는 이란의 항구 봉쇄가 유지될 것이다 또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영국의 해상무역 운영국은 이란이 유조선 세척에 대해서 발표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좀 긴장감이 좀 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영국의 해상무역작전센터에서 이야기하기를 혁명수비대 소속된 포함 두 척이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에다가 자, 아무래도 발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미사일을 갖다가 근데 유조선과 선원들은 안전하다 그렇게 또 말하고 있죠. 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국적의 원유 운반선이 이란 해협을 건너려 하다가 공격을 받은 후에 인도 정부는 봉바에서 이란 대사를 소환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금 이제 호르무즈를 갖다가 압박을 하면서 폐쇄를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게 트럼프는 이야기하고 있죠. 크게 문제되는 것 없다.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그대로 우리를 협박할 수 없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항상 뭐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협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수요일에 종료될 예정인 2주간의 휴전을 갖다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 안에 어떻게 연장이 돼야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봉쇄를 갖다가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는 봉쇄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만약에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감스럽게도 다시금 폭격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이렇게 될지는 뭐 트럼프의 말이니까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란 자체는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제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성명을 통해서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중재자 자격으로 최근에 이란을 갖다 방문 기간 동안에 이란 측에 해당 제안들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는 검토 중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설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아직까지 이란이 답변을 내놓지 않았지만 추가 회담을 위해서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포기하고 현지 상황에 맞춰서 요구 사항을 조정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자, 이렇게 조율을 해가면서 또 조율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전쟁을 하고 폭격을 한다면은 자, 쌍방간의 과실이 많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막 급등하면서 또 다시 한번 시장의 발작이 일어나겠죠. 자,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란 자체를 본다 미국과의 향후 회담 날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고 양측은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화요일 날에 상원에 인준청문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케빈 허쉬가 이제 연준 의장이 후보로서 들어가고 있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금리 전망에 대한 질문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케빈 허쉬가 어떤 식으로 금리를 인하하려는 그런 방식이 어떤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케빈 허쉬 같은 경우는 대차 대조표를 갖다 1조 달러 축소하려면은 경제를 안정적인 궤도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50bp 정도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자,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연준 관계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에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대차 대조표 축소가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죠. 그에 반해서 뭐 스티븐 미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연방기금의 금리를 갖다 인하함으로써 대차 대조표 축소에 영향을 갖다 상쇄할 수 있다. 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상반되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자, 대부분 아무래도 지금 이제 석유값이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 케빈 허쉬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체킹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봐서 지금 한편으로는 정책을 긴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을 갖다 완화하는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금리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대차 대조표 축소는 워시 총재가 금리 인하 이유를 내세울 수 있는 주요 근거 중에 논거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워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 규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왔죠. 그래서 대차 대조표가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에 1조 달러 미만에서 6조 달러까지 급증했죠.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엄청나게 시중에 돈이 많이 있으니까 자 그걸 인해서 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래서 연준은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장기 국채, 그다음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증권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이는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증권, 그다음 초장기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자산의 수익률이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낮게 유지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미라는 최근에 바로 이런 정책에 대한 지지를 현재로서는 표명하고 있는데 워시 자체가 이런 거를 대차대표 결론 축소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갖다가 인하하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미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대차대표 축소를 촉구한 연설에서 대차대표 축소의 경제적 효과는 연방기금의 금리 인하로 상쇄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자, 요런 개념입니다. 개념 자체가 지금 이제 대차대표 축소가 무슨 개념이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이거 자체는 지금 MBS라든지 국채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샀죠. 옛날에는 그걸 삼으로 인해서 그걸 연준이 샀다는 겁니다. 샀다는 말은 시중에다가 자금을 갖다가 많이 풀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사줌으로 인해서 그걸 사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연준이 돈을 가지고 지금 이제 돈을 갖다가 풀어야 많이 그것들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대처대조표 축소된다는 말은 돈을 갖다 걷어들인다 그 이야기가 되겠죠. 축소해서 자기가 팔아버리니까 팔면은 돈을 갖다가 자기가 가져가니까 돈이 지금 이제 풀리는 것을 갖다 걷어들인다는 의미가 되겠죠. 돈을 걷어들인다는 말은 돈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자 그거 자체가 경제적 효과가 금리 인하로서 금리 올라갔던 것을 금리 인하로 상쇄한다. 자 그 말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지금 이제 케빈 워시가 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다. 당연히 좀 대차대표를 축소하려는 그런 의미는 좋은 의미죠. 있는 돈들을 많이 일단 지금 이제 풀려 있으니까 그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아무래도 시중에 돈을 갖다 걷어들인다는 것은 좋은 거죠. 좋게 보면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금리 인하로 상쇄될 수 있다. 자, 이런 개념으로 메커니즘을 갖고 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몹수에서 본다면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부채 감축이 재개될 경우에서는 기준금리 대비해서 연방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연방기금금리가 연준 기준금리를 가리키는 공식 명칭이 되고 있는데, 자,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피터슨과 같이 합류하기 전에 연준의 고위직을 지냈던 개그는 이런 사람들이 워시가 연준 의장의 자리를 얻기 위한 로비 과정에서 트럼프에게 연방기금 금리를 100bp 정도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을 그런 가능성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엄청나게 이제 완전 빅스텝으로 강한다. 그런 것들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50bp 같은 경우는 대차대조표 축소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50bp는 관세와 이란 전쟁의 높은 인플레이션 완화 후에 인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워시가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빅스텝 적어도 50bp까지는 가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질문 공세를 받을 예정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자, 그런 것들. 결론, 이렇게 일단은 금리를 내린다는 자체는 결론적으로 주식시장 갖다 끌고 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것들 메커니즘을 가지고 워시를 뽑은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현재 3.5에서 3.75 범위보다는 훨씬 더 낮아야 된다는 자신의 주장을 한 번 더 이번 주에도 강조했죠. 자, 거기다가 지금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올해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케빈이 취임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금리를 갖다가 인하하지 않으면은 워시를 고소하겠다 그렇게 농담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은 워시를 안 뽑았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고 자, 특별히 연준의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2% 목표치에 근접할 때까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는 입장이 있는 것이 트럼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이란과 전쟁으로서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로 보이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데 지금 이제 대차대표 축소를 통해서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연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08년도 대차 대조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자산을 매각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보유 자산이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기 자산의 매각 대금을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차 대조표 규모를 축소해 왔죠. 그래서 만기가 되면은 그거 자체 털어버리고 그다음 재투자하지 않으니까 그거 자체가 저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서 연준은 막대한 양의 모기지 자산을 보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가 도래한 자산을 천천히 상환하는 전략은 모기지 담보증권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모기지 담보증권 대부분 주택 소유자가 조기 상환할 가능성이 낮은 저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수십 년 후에나 도래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아무래도 적용이 되지 않았죠. 자, 그런 것들을 해왔던 것이 현재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단은 설득해야 될 것이 많은데, 물론 금리 인하를 간절히 원하는 트럼프를 설득하는 것은 쉽죠. 근데 금리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 FOMC를 갖다 설득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고, 자,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은행 규제 개혁에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선거판 대통령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연방기금 금리가 11월 중간선거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지금 이제 작용이 되고 있다 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일단은 연준의 지금 이제 케빈 오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일단은 메커니즘을 가져가고, 자, 그걸 계속해서 일단 이게 FOMC에다가 관철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의 전망 자체는 호르무즈 영향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연준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 경제가 상당한 충격에도 비교적 잘 견뎌낼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전망치가 2.3, 그 다음에 CPI 지수는 0.5% 상향 조정된 2.7% 정도 예측이 되고 있고, PCE 지수는 0.1% 상향 조정된 2.9%가 제시된다. 실업률은 뭐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CPI나 지금 이제 PCE 이런 것들은 조금 올라가고 있고 GDP는 약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지금 이제 조정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시간 대학교의 경기 심리 지표 이런 것들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다른 것보다 유가 하락의 영향이 여러 긍정적인 요인을 상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한 요인에는 우호적인 금융 환경, 세금 환급의 확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포함된 재정 정책, 그다음에 견조한 생산성,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폭의 지금 모습에서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2027년도 4월까지는 3.5에서 3.75가 유지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뒤에 가서는 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금리는 계속해서 동결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CPI, EPS가 기대치가 2분기에는 정점을 찍을 것이다. 그래서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4%를 넘지 않을 것이고, 20년에서 3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의 곡선은 140bp 이상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미달러 지수는 사상 최저치인 96 미만을 갖다가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중국의 상하이 지수는 4,500까지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2분기 소비재 지출은 에너지 지출을 상회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CPI 전망에 관해서는 지금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좀 부분을 느끼고 있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모습에서, 자, 거시경제 지표는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를 시사하고 있다. 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20년 말까지는 OBP 정도의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는가, 컷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케빈 오시도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올해 강세장들의 입장을 본다면 적어도 EPS가 330달러 이상은 일단 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적어도 335달러는 가지 않겠는가, EPS가. 그렇다면 23배수로 해주게 되면은 7,705까지는 간다. 이것이 강세장들의 입장이겠죠. 그래서 올해 말에 지금 이제 분기는 7,705까지 S&P 500 지수가 갈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월스트리트에서 분석한 내용인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주시장은 몇몇 대형의 일회성 요인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치가 급등한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둘 다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실적 전망치가 급등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그 첫째는 인공지능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마이크로칩의 가격이
폭등했다는 점이고, 그다음 둘째는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큰 호황을 누렸다. 요 두 가지 때문에 일단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상승한 거 아니냐. 자, 그 일회성 호재다. 자, 그렇게 본 사람들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 이런 것들은 이러한 기술이 투기적인 거래 단계를 벗어나 실질적인 수익 창출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자, 지난 10월까지 몇 달 동안 AI 관련 주식, 특히 데이터 센터의 공급업체 주식이 큰 성공을 기대하면서 급등했는데, 이로 인해 기업 가치가 상승했지만은 실제 수익 증만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자, 그렇게 지금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 현재 두 가지가 일시적인 문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데이터 센터 건설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고, 투자자들이 기꺼이 자금을 지원한다면은 마이크로 엔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골드러시를 위한 현대판의 곡괭이와 사업, 이런 공급업체들에게는 호재가 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AI 혁신을 위해서 컴퓨팅 수요가 감소하거나 AI 도입이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은 상황은 매우 악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가장 중요한 것은 AI 혁신으로서 수요가 감소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은 어불성설이죠. 계속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지 감소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요런데 기반하면서 두 가지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쪽에서 이미 이야기하는 것을 좀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문을 읽는데 지금 잘못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쪽에는 감소가 되고 있고, 저 마찬가지로 높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악화되겠지만 그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 자체가 지금 이제 좀 제대로 된 상승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번 주에 시장 상승세 이후에 이들 반도체 제조업체를 비롯한 여러 주식이 과매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많이 올라와가지고 좀 쉴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이제 기다려야 될 때고, 돈이 없는 분들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빠질 때마다 좀 분할 매수하셔야 되겠고, 자,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을 기다리면서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있는 분들은 뭐 들고 가셔도 무방한데, 자, 아무래도 지금 주식이 없는 분들 안에서는 요럴 때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좀 빠진다면은 저점에서 분할 매수할 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주에 시장 급등 이후에 반도체 제조업체라든지 기타 주식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S&P 500 지수도 상승세로 보였고, 자, 특별히 지금 나스닥 종합 이런 것들이 13일 연속의 승리라는 그런 기록을 세웠다. 1992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물론 시장의 일부 부분 다른 부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는데, S&P 500의 정보기술 부분은 주간 기준으로 8% 상승한 반면에 에너지는 3.5%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기술주 테크놀로지다. 자, 그렇게 우리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과매수된 수식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AMD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런 RSI 자체가 80을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바이 등급을 주고 있는데, 그다음 주가 좀 꺼진다면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그다음 온셈 컨덕터도 79.5, 80이 다 돼가고 있고, 인텔 78.9 정도 되고 있고, 브로드컴 역시도 78.9. 자, 그다음에 디지털 리얼티 마찬가지로 78.4. 자, 거기다가 일단은 75 이상이 와 있던 가운데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많이 과매수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 주가가 빠질 때까지 조금은 기다려보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MD 같은 주가는 많이 상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셋이 설문조사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반적인 목표 주가는 이미 상당 부분 상승 여력에 형성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한 5%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뭐 적극적으로 들어갈 때는 아니고 좀 많이 빠지면은 그때가 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아무래도 지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세브라스가 다시 한 번 더 기업 공개 IPO를 시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해당 AI 칩 회사는 2024년도 말에 IPO를 신청했다가 계획을 철회한 바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엔비디아의 주가가 약간 또 출렁거릴 수도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세브라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사 매출의 대부분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그룹의 G42를 포함한 단 2개의 고객사에서 발생한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세브라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25년도 매출이 5억 1천만 달러로서 순이익은 2억 3,780만 달러를 예상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엔비디아의 경쟁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자사의 프로세스가 엔비디아의 B200 칩보다도 58배가 더 크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랍에미리트의 2개의 고객사가 그 매출의 86%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오픈 AI, 그 다음에 AWS와도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칩보다 이제 엔비디아 칩보다 58배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이런 특징 덕분에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고 있고 극도로 빠른 속도로 갔다가 속도의 추론을 갖다 수행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번에 제출된 서류를 본다면 2015년도에 매출 기준의 상위 10개 고객사가 최초 구매 후에 12개월 이내에 총 지출액의 80%를 늘렸다. 자, 계속해서 일단 매출을 갖다가 늘려가고 있다는 그 이야기가 되고 있고 2015년도에 약 5억 1천만 달러로서 전년 대비 7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 세브라스와 2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단연간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래의 세브라스의 하드웨어용 모델을 갖다 공동 설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또한 세브라스는 금요일에 공시를 통해서 오픈AI가 세브라스의 AI 컴퓨팅 자원에 750메가와트를 도입한다. 그래서 2030년도 말까지 추가로 1.25 기가와트 정도의 AI 컴퓨팅 자원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뭐 이런 것들도 엔비디아와 또 경쟁이 되겠죠. AW 역시도 지난달에 자사 데이터 센터에 세브라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약을 발표를 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잠식하면은 결론적으로 엔비디아하고 지금 경쟁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